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아파트 2, 3층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정우는 35살이고 유진이는 32살이죠.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이들 부부는 아직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회사까지 지하철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 오가죠. 유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녀 역시 아침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아침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화장실을 먼저 쓰겠다고 가볍게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출근 옷차림에 한마디씩 조언을 건네기도 했죠. 정우가 넥타이를 매는 동안 유진이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처럼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만큼은 여전했죠. 주말이면 둘은 가끔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걷거나 홍대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그들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돈을 많이 쓰진 못했습니다. 둘 다 월급쟁이였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게 나름 행복했습니다. 유진이는 가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준비 기간이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 돈도 더 모으고 둘만의 추억도 더 쌓자고 했죠. 정우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부부에게 이 시간은 분명 소중한 시기였으니까요. 평일 저녁 정우가 퇴근하면 유진이는 보통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두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곤 했죠. 함께 식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웃기도 하고 때론 상사나 동료 때문에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유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이도 정우의 고민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죠. 가끔 정우가 유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졸기도 했고 유진이는 그런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의견 충돌은 있었죠. 집안일 분담 문제나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갈지 같은 소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풀어나갔습니다. 정우는 유진이를 믿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결혼 후에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죠. 유진이 역시 정우를 의지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책임감 있고 따뜻한 남편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랐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이의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정우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마침 그날 정우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진이는 혼자라도 가겠다며 아침 일찍 준비를 시작했죠.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유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예쁘다고 칭찬하며 즐겁게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웃으며 오후쯤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현관문을 나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우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구에 있는 중형 웨딩홀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죠. 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축의금을 내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죠.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32살의 민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여전히 훤칠한 키를 자랑했습니다. 둘은 반가운 마음에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민호는 유진이에게 결혼했냐고 물었고 유진이는 2년 전에 결혼했다고 대답했죠. 민호는 자신은 아직 미혼이라며 웃었습니다. 잠시 서서 근황을 나누던 둘은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왔죠. 유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정우와 손을 잡고 식장을 걸어 들어가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 왔습니다. 유진이와 민호는 함께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죠. 그리고 다른 동창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5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뷔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진이는 민호와 함께 음식을 담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현재 IT 기업에서 일한다고 했고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유진이도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 나왔죠. 15명 정도의 동창들이 식장 앞 포토존에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잡아주며 이리저리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유진이는 앞줄 가운데쯤에 섰고 민호가 바로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서로 붙어서 서야 했죠.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유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유진이는 깜짝 놀랐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 크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가락을 살짝 깍지 끼듯 얹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찰나였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유진이는 민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냥 장난이었다며 웃어넘겼죠. 유진이도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유진이와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썸을 탄 사이였습니다.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연애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죠. 졸업 후엔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도 슬슬 일어나려는데 민호가 어디 사냐고 물었죠. 마포구라고 대답하자 민호는 자신도 그쪽 방향이라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지하철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차로 가면 30분이면 도착할 테니까요. 유진이는 고맙다며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둘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학 여행 갔을 때의 추억이며 축제 때 함께 춤췄던 기억이며 하나씩 꺼내며 웃었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유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천만에요라며 웃었고 연락하고 지내자는 말을 덧붙였죠.
유진이는 그래야죠 라고 대답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호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유진이는 하나씩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호와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습니다. 피드를 내리다가 한 게시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의 친구가 올린 사진이었죠. 결혼식 단체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업로드돼 있었습니다. 정우는 별 생각 없이 사진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 유진이가 있었고 그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지 않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니, 맞닿은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살짝 깍지를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유진이의 손과 그 남자의 손이 서로 얽혀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면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손만은 아래쪽에서 조용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한 구석에 멈춰섰죠.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저건 우연히 스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죠.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정우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사진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단순한 포즈였을까? 아니면 장난이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봤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유진이가 정우를 보며 웃었죠. 정우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하게 물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땠냐고 물었죠. 유진이는 괜찮았다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사진 찍은 거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아 그래요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냐고요? 유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민호라고 했죠. 같은 반이었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이를 바라봤죠. 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회사에서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유진이의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죠. 마침 같은 부서 후배가 그 결혼식에 갔다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우는 점심시간에 그 후배를 따로 불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식에서 유진이를 봤냐고요? 후배는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물었죠.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자분 한 분이랑 계속 같이 다니시던데요.
차도 같이 타고 오신 것 같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최대한 표정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뒤풀이도 같이 있었냐고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도 그 남자분이랑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되게 친해 보이던데요 라는 후배의 말에 정우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의심받는 것처럼 보일까봐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둘러댔죠. 그날 저녁 정우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유진이를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우는 유진이를 관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정우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전엔 메시지가 오면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곤 했는데 이젠 달랐죠. 정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유진이를 조용히 지켜봤죠.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거의 없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는 알겠다고 답장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혹시나 싶어 유진이의 회사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오늘 회식 있냐고요.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회식요? 오늘 아무 일정도 없는데요.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식이라는 핑계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회사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설 탐정 아는 곳 있냐고요. 선배는 왜 그러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우는 그냥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선배는 명함 한 장을 건네주며 여기 한번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우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아내의 외도 의심된다고 했고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정우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죠.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라는 말과 함께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이야기부터 유진이의 변한 행동까지 상세하게 말했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인분 사진 있으신가요? 직장 주소랑 근무 시간도 알려주세요. 정우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유진이의 사진과 회사 위치, 평소 출퇴근 시간 등을 적어놓은 메모였죠. 탐정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윤곽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탐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며 일주일 뒤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평소처럼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유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속으론 매일같이 불안했습니다. 탐정에게서 어떤 소식이 올지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의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왔죠. 탐정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온 거였죠. 잠을 설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반차를 냈습니다.
급한 개인 일정이 있다고 거짓말했죠. 유진이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을 땐 아침 10시였습니다. 탐정은 정우를 보자마자 앉으라고 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정우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별로 기록된 미행 일지가 있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진이의 동선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이는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둘은 카페에서 1시간 넘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고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다음 사진엔 민호의 차에 타는 유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유진이는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었죠. 사진 속 유진이는 민호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 나온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정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4번 만났습니다. 모두 부인분이 거짓말하고 나간 날들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정우는 탐정 사무소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일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유진이는 분명히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건넨 USB에는 동영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죠. 첫 번째 영상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가 회사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유진이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죠. 카페 창문 너머로 민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탐정이 찍은 영상은 약간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선명했습니다. 유진이는 집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얼굴로 웃고 있었죠. 민호에게 기대기도 하고 그의 팔을 가볍게 치기도 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 둘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민호가 유진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덮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도대체 뭐가 부족했던 걸까? 자신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에 대한 조사 내용이 적혀 있었죠. 32살 미혼 IT 기업 팀장, 연봉 약 7천만 원, 수입차 소유, 강남구 오피스텔 거주, 이력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탐정의 의견도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추정되며 최근 재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건 약 1달 전으로 파악됩니다. 부인분의 행동 패턴상 지속적인 만남이 예상됩니다. 정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호를 검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금방 나왔죠. 프로필 사진 속 민호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물들을 보니
여행 사진과 맛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유진이가 퇴근하기 전에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 위쪽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발견했죠. 2009년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3학년 5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앳된 얼굴로 웃고 있는 18살의 유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 두 줄 뒤에 민호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얼굴은 확실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진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왔어요 라고 말했죠. 정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유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이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정우는 유진이의 가방을 슬쩍 열어봤죠. 화장품 파우치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1일 민호 오빠 카페, 11월 23일 민호 오빠 저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대면할 것인가? 정우는 오랜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이의 수첩에 적힌 다음 만남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을 기다렸죠. 회사에 반차를 신청하고 오후 4시에 조퇴했습니다. 유진이의 회사 근처로 가서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 건물 입구가 보이는 곳이었죠. 오후 5시 40분쯤 유진이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한 거였죠. 정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가 지하철역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유진이는 근처 백화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밖에서 기다렸죠. 15분쯤 지나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다시 한 듯. 얼굴이 한결 화사해 보였습니다. 입술엔 선명한 레드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백화점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유진이는 대로변을 따라 10분쯤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호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탐정이 촬영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정우는 근처 편의점 앞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민호가 나타날 거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민호가 내렸죠. 정장 차림의 민호는 발렛 파킹 직원에게 차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앉아있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는 민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둘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유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는 모습이 보였죠. 유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는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정우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민호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바로 옆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카드키를 건넸고 민호가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이가 민호의 팔을 가볍게 잡았죠. 둘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은 채였죠. 정우가 바로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손 놓지 그래. 유진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죠.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해줘. 당신 남편이야.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유진이의 손을 놓았죠.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이게 아니라.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호텔에 오다니 대단하네.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말아요. 제발, 유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돼? 당신이 한 짓을 다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우가 날카롭게 끊어버렸습니다. 오해 탐정 고용해서 일주일 내내 미행했어. 사진이며 영상이며 다 있다고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민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탐정이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유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정우가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지만 유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우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회사가 어딘지 알아부서도 알고 상사 이름도 알아가고는 하고 있겠지.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정우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나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유진이가 정우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우야, 제발 얘기 좀 하자. 정우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우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공원으로 향했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대안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짝였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유진이었죠.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정우야, 제발 전화 받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정우는 읽지도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죠.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라며 차를 권했습니다. 정우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진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유진이의 수첩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었죠.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히 입증됩니다. 이 정도면 재판 없이 합의 이혼도 가능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우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결혼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니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3천만 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덧붙였죠. 지금부터는 부인분과 대화할 때 녹음하세요. 문자 메시지도 모두 보관하시고요.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2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친구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기로 했죠. 집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를 마주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을 내줬습니다. 정우는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편 유진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간 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유진이는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떡하죠? 남편이 다 알아버렸어요. 민호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알려진다는 정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의 직장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민호는 유진이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했죠. 하지만 정우는 진정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민호의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인사팀의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죠. 귀사 직원. 민호의 불륜 관계를 알립니다.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메일엔 호텔 로비 사진과 차 안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특히 민호가 팀장이라는 관리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됐습니다. 이틀 뒤 민호는 인사팀에 호출됐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사실관계를 확인당했죠. 민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민호에게 감봉 3개월과 보직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민호의 불륜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민호는 사무실에서 고립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회의 때도 사람들이 거리를 뒀습니다. 결국 민호는 한 달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팀장 자리에서 밀려나 말단 업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의 냉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보낸 이혼 소장이 집으로 배달됐죠.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와 함께였습니다. 유진이는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죠. 결국 팀장에게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간의 휴직이 승인됐습니다. 유진이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유진이가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죠. 증거가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정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결혼 2년 만에 파경이었습니다. 정우는 판결문을 받아든 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죠. 2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짐을 빼고 나간 뒤였죠. 텅 빈 집은 쓸쓸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필체였죠.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엔 사과의 말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중간쯤에서 접어 서랍에 넣어버렸죠. 정우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들을 처분하고 이사 준비를 했죠. 이 집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죠. 힘내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정우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정우는 새집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하늘이 잘 보였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정우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조깅을 시작했고 헬스장에도 등록했죠.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났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정우의 사정을 알게 됐지만 정우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우는 어느 날 퇴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정우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반면 유진이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회사로 복귀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고 소문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결국 유진이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유진이는 저축해둔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죠.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유진이는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짐을 싸며 유진이는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민호와 찍은 사진들,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 정우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특히 그 결혼식 사진 민호와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사진을 지울 땐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유진이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작은 동네였기에 금방 소문이 퍼졌죠. 이혼했다더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이는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죠. 민호와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밤엔 외로웠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했죠. 회사에서 승진 제안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우는 한강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이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사랑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끝이 시작된 날이었죠. 사진 한 장에 담긴 그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이 배신의 증거가 됐고, 축복받아야 할 자리가 파멸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사랑은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잡아선 안 될 손을 잡았을 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정우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그렇게 달랐습니다.